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종합 토론은 미세먼지 위기에 대응하는 건축과 도시 환경의 역할은 무엇이겠는가를 주제로 80분 동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의 좌장은 서울대학교 여명석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토론에 참석해 주시는 전문가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객석에 앉아 계신 분 입장에서 오른쪽에서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 과장님이신 최형욱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최수미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호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안승홍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설계연구단 오성훈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석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좌장을 짧은 시간 동안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네 분의 연사의 발제 그 강연을 저희가 들었고요. 강연이 끝나서 많은 분들이 또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항상 먼저 가신 분들보다는 이렇게 남아서 토론에 임하시는 분들이 항상 더 의견도 많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 걸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네 분의 그 발제자가 계셨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 특히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였던 최기철 박사님께서는 도시적 미세먼지의 현황과 해결책 그리고 정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배출과 국외 배출의 소스, 그 다음에 기상, 기후, 지형에 대한 영향, 노출과 위해성, 특히 1, 2차 생성에 대한 것도 메커니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2차 생성 물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VOC라든지 이런 그 가스상 물질이 자외선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2차 생성 미세먼지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1차 생성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되게 미케니컬한 PM10 입경이 큰 것들은 되게 미케니컬하게 많이 발생되는데 2차 생성 물질은 케미컬하게 많이 발생되고 2차 생성 미세먼지가 주로 PM2.5부터 극초 미세먼지인 0.3 마이크로미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국토연구원의 박정순 위원께서는 미세먼지의 저감 확산, 특히 도시의 바람길 도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신도시 건설이나 건축물의 고도 배치 등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할 때 바람길을 좀 도입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바람길은 그 전에도 얘기가 됐었는데요. 많은 부분으로 이제 통풍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데 설계할 때 계획할 때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조금 수그러드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이은석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생활공간의 미래지향적 대응해서 집과 보행자, 교통과 업무시설, 근무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어떤 하루 사람의 생활 패턴 또는 이동 경로에 따른 미세먼지의 접촉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 기술 등을 언급해 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적인 진단과 대응을 해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인 토지주택연구원의 이병희 박사님은 실내 미세먼지 관련 메커니즘, 그 다음에 현황, 그리고 국내의 기준과 기존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소스와 벤틸레이션, 공기청정의 메커니즘을 말씀해 주셨고요. 사람에 의해서 트랜스포테이션 돼서 묻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입경이 큰 PM10 계통이 상당히 큰 영향을 차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하는 아이오 레이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의 레이셔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 건물 같은 경우는 대개 한 70에서 한 80% 굉장히 타이트한 건물들은 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기 침투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제 해주셨고요. 특히 환기 장치를 잘못 틀었을 때
외부 미세먼지가 높은 날 역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환기장치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고성능의 헤파급의 필터, 그래서 필터 등급으로는 한 머브 13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필터를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그 경우에 있어서 우려할 게 헤파 필터를 쓰게 되면 우리 병원이나 수술실 같은데, 그 다음에 음압병동에서 많이 쓰는데 팬 동력이 커지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바이패스 라인을 두도록 국외에서도 반드시 돼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이제 우리 이병희 박사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분의 발표자 굉장히 그 소중한 그 내용을 발표해 주셨고요. 사실 제가 좀 이번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느낀 것은 지금까지 미세먼지에 관련된 연구와 대부분의 정책들은 양극단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가나 산업, 인더스트리 쪽에서 또는 교통이나 수송 쪽에서, 그다음에 중국발 미세먼지 하는 굉장히 거시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정부에서 어떻게 해주기만 바라는 또 약간 패시브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굉장히 마이크로한 부분에서의 필터, 센서,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환기장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의 연구들이 이 두 부분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고 필터와 청정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건물이나 거주자, 생활하는 국민들은 기껏 해봤자 접속할 수 있는 게 마스크, 고등어 뭐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스크 잘 써라, 마스크, 고등어 하지 말아라, 뭐 고등어 할 때 미세먼지 나온다, 뭐 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은요, 이런 양극단에서 저희가 생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찾아갈지를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포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시 건축 측면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로 에너지 빌딩과 같이 제로 미세먼지 건물들 같은 것도 앞으로 저희가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스트 프리 빌딩, 더스트 프리 존, 그래서 미세먼지가 재앙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일종의 피난 장소가 앞으로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중 다중이용시설 같은 거, 특히 요즘은 미세먼지가 높은 날 대부분의 주부들이나 사람들이 대부분 공용 시설로, 퍼블릭 공간, 인도어 스페이스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더스 프리 존에 대한 것들도 좀 검토가 되고, 특히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쉘터가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어타이트하게 한다든지 환기나 필터 장치를 쓰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바이오 클린룸이나 인더스트리얼 클린룸의 반 정도만 시설을 해도 아마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대응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생하는 데 따른 원인에서 재건축이나 건설 과정도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무분별하게 재건축과 건설 과정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 건축 과정에서의 그 분진이라든지 각종 그 재료의 연마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풋프린트 또는 생활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 특히 식당이라든지 세탁소, 치킨집,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치킨집을 주거시설에 못 위치도 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좀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송 측면에서 반드시 그 경유차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자체가 걷기나 보차 분리,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컴팩트 시티, 그리고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도시계획,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그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기후 기상, 그다음에 미세먼지 펄징을 위한 바람길, 미스트를 이용한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한 그 배려, 그다음에 제거 측면에서는 식생이나 흡착하는 것들, 그래서 흡착 페인트 이런 것들 쓸 수 있고요. 대규모 숲이나 나무 시설들이 일종의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 흡착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공간 역시, 도심지의 수공간 역시 워터 서피스 역시 그 흡착 공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조기에 쓰는 필터 중에 워터 캐치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제 흘려가지고 미세먼지나 오염물을 제거하는 필터가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수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급된 것들은 앞으로 향후 건축 도시적 측면에서의 많은 연구와
방안들을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데 하나의 큰 기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단계로 현재는 그 중국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발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장의 산업 부분에 대한 미세먼지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을 감소시키고 나면은 그다음 2단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도시 단위에서의 우리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아마도 조금 있으면 닥쳐올 것이고요. 큰 산을 넘으면은 이 작은 산이 또 닥쳐오듯이 이 부분이 항상 우리에게는 그 다음까지로 넘어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련한 이 세미나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시의적절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가를 수 있는 훌륭한 세미나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네 분 잘 들었었고요. 여기 종합 토론자로 모신 그 5분의 각각의 의견을 좀 저희가 듣고 나서 저희가 그 종합 토론을 별도로 또 한 20분 정도 가지고 플로어에서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자로 오신 발표 순서는요. 먼저 그 연구소와 학계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정부나 기관에서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행사를 주최해 주신 건도연에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토론자 발표는 최수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께서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한경대학교의 안승홍 교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최영욱 행복청의 과장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김태우 국토부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성훈 아우리 연구위원님께 발표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미 연구위원께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수미입니다. 저는 보건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건축과 공간에 대한 이런 정책 방향과 고민을 함께 이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인데 제일 처음 토론을 맡겨주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발표를 해주신 것처럼 이제 현 정부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면서 너무 많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률도 새로 만들어졌고 또 기존의 법에서 이제 개정이 되기도 하고 이런 법 안에서 법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대책과 또 법정 계획들이 또 그리고 조직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 그리고 외부 효과 때문에 어떤 드라마틱한 저감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아쉬운 일인데요. 그 와중에도 이제 건강보호 대책은 굉장히 이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어떤 지금 보건 부문의 사업은 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케어 서비스가 이제 일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이제 본 사업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통과되지 못한 추경에도 이 미세먼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한 3분의 1 가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건강보호 전략은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배부하는 그런 정책이 이제 약 2%가 되지 않는 그런 예산으로 준비가 되고 있어서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맹신하고 있는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사용 문제는 이제 부처 안에서도 굉장히 지금 최근 들어서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인가라는 고민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확실한 답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튼 이제 이러한 건강 위험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화한 것이 필요하고 오늘 같은 이런 환경 개선 그리고 건축을 통해서 건강 보호로 이어질 수 있는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을 앞에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입증이 됐습니다. 이제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라는 것도 있고 또 심뇌혈관이나 호흡기 질환의 증상을 더 악화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건강에는 얼마나 취약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 심각성에 비해서 그렇게 연구가 많이 충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에서 이제 어쨌든 우리 국민에게도 호흡기 질환, 심뇌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뿐 아니라 사실 그 우리나라가 그 정신건강 문제,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아주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그러니까 우울이나 자살 위험까지도 그 관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연구들이 이제 꽤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각한 미세먼지와 그 미세먼지 건강 영향에 대해서 국민이 잘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그 앞서 지금 말씀해주신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그 찾아가는 케어 서비스가 있다고 했는데 그 케어 서비스를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장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아동들 이렇게 취약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우리 책상에 앉아서 연구를 하다 보니 정말 그 이제 취약 인구 집단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사실 미세먼지 이은석 박사님도 미세먼지라는 이제 것을 키워드로 불안감, 불편함이라는 것을 이제 키워드로 주셨는데 사실 사람들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맞습니다. 불편함,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대안들을 이제 찾아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건강 문제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대응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잘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에어코리아에서 공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은 에어코리아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뉴스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서 얻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 지역의 그 거주 지역의 농도가 아니라 그 시도 단위의 어떤 대표값이기도 하고요. 또 특정 시점에 이제 그런 농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확인을 하고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ICT라든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디바이스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농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로가 이제 많이 상용화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기를 열심히 시켜야 한다.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을 했었는데요.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는 거의 인지를 못하고 계셨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환풍기조차 그 갖추지 못한 곳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병희 박사님이 어떤 배기 시스템하고 공기정화 장치 이렇게 좋은 그런 그 기술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런 좋은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 거주 환경에 안정적으로 이게 정착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주 환경이나 이런 시설들에 대한 비용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 실내 공기 질 관리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은석 박사님이 고농도 미세먼지일 때 어떤 그 소비 패턴과 활동 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연구가 최근에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서울대 연구에서 이제 봤었는데요. 고농도 미세먼지일 때 공원 고궁과 같은 실내 공간의 방문이 줄고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이제 실내 공간에 방문이 많이 늘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미세먼지에 대한 그 경보 수준이 더 강화되면서 이제 많이 민감해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은 실내 공기 질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여전히 이제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꼭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나 이제 건축과 실내 환경 개선을 통한 그런 이제 보호 대책들이 반드시 이제 건강 보호 대책과 코베너핏 전략이 될 수 있는가를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건축과 도시 환경에 대한 이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우리가 차량 이부제, 고농도 미세먼지일 때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거나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이제 사업이 전략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있는 이제 세종시나 아니면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이러한 사업들은 개인에게는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그 지역 전체에는 미세먼지를 일시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겠지만 개인에게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크게 노출되면서 더 건강에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코 코베너핏 전략이라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시행할 때 반드시 그 가치 트레이드 오프가 아닌 가치 편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개인이 할 수 없고 도움이 될 수 없다면 또 다른 미세먼지 배출을 하게 되는 그런 다른 대안들을 찾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한 기술이 정책이 제시가 되고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정책 중에 건강 보호 전략, 그다음에 그 건강 영향에 대한 근거 모니터링,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 코 베네핏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플로우나 혹시 이 발표자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는 건요.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을 또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표자분들께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경대학교 조경학과의 우리 안승홍 교수님께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경대학의 안승욱입니다. 오늘 이 포럼에 참여를 하면서 저도 평소에 가지고 있던 미세먼지와 이 국토나 도시 단위에서의 어떤 대책과 어떤 저감 방안들이 있을까 그 의문만 가졌었는데 많이 해소할 수 있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여서 아주 그 즐거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내용이 그 국토에서부터 광역 도시계획에서 또 실내 환경까지 이제 쭉 스펙트럼이 그 스케일 단위에서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서 아주 좋은 기획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난 게 며칠 전에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도 도시계획 현황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도시 지역 인구가 91.8%에 육박한다라고 하는 그 자료들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여기 모여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앞서 우리 박사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국민들이 건강 문제와 가장 직결된 그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이야기 오늘 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시 지역에 관련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도시에서의 교통과 도로 그리고 토지 이용 관련된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제가 조경학과에 있으니까 또 공원 녹지나 도시 숲과 관련된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도시교통 토지 이용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인 오래전부터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는 되도록이면은 운전을 하지 말자라는 주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자꾸 배가 나오고 이게 건강이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인간은 이제 유목을 하도록 만들어졌다.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계속 이렇게 농경과 이렇게 뭐 지식산업 뭐 테이블에 앉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계속 배만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많이 걷자라는 주의인데,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재밌는 그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도시에서 대기 오염의 70%가 자동차 매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 정보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좀 더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게,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만 뭐 한 몇만 킬로 타고 나면 타이어를 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만큼 새 거를 갈 때 보니까 두께가 이만큼인데 갈 때 보니까 굉장히 얇아져 있더라고요. 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보니까 도로에 다 날아다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거를 내가 인도로 다니면은, 대로변에 있는 인도로 다니면은 결국은 매연도 마시고 타이어가라도 마시고 도로에서 일어나는 마찰로 인한 분진도, 아스팔트 분진도 다 마실 것 같더라고요. 어휴, 이러다 내 명예 못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택한 게 어디냐면 이면도로로 되도록이면 다니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접했던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버스 정류장 주변에 있는 상가들 거주민들이 암 발생률이 높답니다. 예. 그리고 또 도로보다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보다는 인도 쪽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도시 공간을 다루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서 문득 해보니까, 이 대로변에 있는 인도는 대폭 축소를 하고 그 대로변에 있는 이면에 있는 도로들을 보행 환경을 활성화하는 게 이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도시 설계가 되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린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 분진, 매연, 그냥 일반적으로 자동차 도로와 인도를 같이 붙여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시범 사업이라도 한번 해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 며칠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한 달 반, 보름 정도 됐는데 서울시에서 그 대기질 개선 국제 포럼을 하는데 보니까 그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서울 도심부에 있는 그 다운타운에 있는 그 가로에서 교통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보행이나 자전거와 같은 무동력 동선들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만드는 걸 보면서,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부분들이 우리가 저 업무 지역으로 구분하고 업무나 상업 지역에 많이 몰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겠다. 특히 그래서 최대한 자동차의 그 접근을 배제를 하고 그래야지만 그 시민들의 건강을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드렸던 도시의 이제 공원 녹지와 도시 숲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미세먼지가 옵니다. 미세먼지가 오면은 해결 방안으로는 크게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바람아 불어라. 그죠? 예. 그 대기가 바람에 의해서 대기가 확산이 되어서 결국은 또 그 정화를 해주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는 더 반가운 거는 비가 오면은 또 좋죠. 세정 작용이 있으니까. 또 하나는 앞서 우리
국토연구원에서 박종순 박사님 발표 내용 중에 일부 있었습니다만 식물에 의해서 이렇게 흡착을 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마시는 것보다는 식물이 그 미세먼지를 정화해서 땅 속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저는 식물에 의해서 땅 속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방식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대부분 뭐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해서 무연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땅 속에 있던 놈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공기 중에 날리니까 그 땅 속에 묻혀 있어야 될 놈들을 인간에 의해서 이게 다시 이게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현대 문명에서 그걸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는 제가 끔찍한 이야기를 또 들었는데, 그 비가 와서 이제 빗물을 타고 이게 하천 바다로 가면은 이놈들이 이 작은 미세먼지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준답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처럼 그 물고기가 먹고 이 유전자에 또 그 영향을 미치고 그 잡은 물고기가 인간의 입으로 다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 불어서 또 비가 와서 이 문제도 그거보다는 식물이 흡착을 해서 뿌리를 통해서 땅 속에 가두는 그 방식이 가장 그 인간에게도 이롭고 전체 자연 생태계에도 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요 며칠 전에 이제 자료가 하나 요건 2018년도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산림과학연구원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좋은 수종을 한 322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저감 그 기준을 보면은 우선 대기오염 물질이 흡수 흡착 능력이 좋거나 대기오염이나 토양, 가뭄, 인공조명 등과 같은데 내성이 강한 수종, 그리고 꽃가루 알레르기와 같은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은 수종 등등의 기준으로 해서 제시한 33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권 내에 있는 공원이나 녹지 그리고 도시숲에 적용을 해본다면은 굉장히 제가 이제 바라는 그런 자연 생태계를 이용한 정화 능력이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께 스위스에 있는 쭈리 연방공대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더라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또 기후변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놓은 결과를 보면은 지구상에 지금 한 3조 그루 정도의 나무가 있답니다. 구글 맵을 이용을 해서 해보니까, 그런데 1조 그루 정도를 더 심으면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나무에다 묶어둘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면적은 대략 한 미국 정도 면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는 한 3천억 정도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3분의 2니까 한 2천억 정도를 잡으면은 가장 싸고 효과적인 이산화탄소고 지구 온난화를 대응할 수 있는 처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서울에 3천만 그루 나무 심기라든지 전주에 있는 정원 도시를 표방한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같은 것들은 이런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물을 이용한 것들이 우리 조경 분야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면은 20세기 중반에 가면은 펜실베니아 대학의 이안 맥하그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디자인 위드 네이처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은 이런 산업사회 이후에 나타나는 현대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을 자연과 공생을 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우리 계획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천명을 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인문 생태학적 접근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또 도시에서 접목이 된다면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서의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끝으로 조경 분야에서 현재 미세먼지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도시숲과 관련된 가용 공간에 대한 유형이라든지 식재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들과 그리고 공간과 공간 계획과 설계라는 측면에서 이게 식물이 수목들이 어떻게 또 접목이 돼야 될지에 관한 연구들이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초기 단계 연구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이 자리가 좀 더 포괄적이고 융복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세미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견 주셨는데 이제 여태까지 박수 안 주셨는데 앞으로 박수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도시 지역의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오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도시가 대부분 미국식으로 좀 도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도시 신도시 안에서도 마트 갈 때 자동차를 미국처럼 끌고 다니고 근데 이제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유럽만 해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지적해 주셨고요. 특히 측정한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은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유차가 많이 지나가는 트럭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그 전용 도로들이 오염도가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유치원이나 유아원 같은데 부모님들이 경유차를 이용해서 많이 이제 등하교를 시킬 때 그 입구가 출입구가 특히 그 저기 차량이 쓰는 데랑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을 경우 오염도가 심한 것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수생 그러니까 식생 정화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를 흡착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린하우스 가스를 저감시키는 거 이런 것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학계와 연구계를 이제 벗어나서 정책과 그리고 저희 그 관리 쪽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청의 최용욱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행복도시 건설청 도시정책과장을 맡고 있는 최홍욱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행복도시하고 또 세종시하고 이게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종시가 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세종시는 465평방킬로미터의 하나의 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저희 행복도시라는 것은 그 안에 73평방킬로미터를 모두 다 보상을 해서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고 도시 계획을 해서 건축물을 짓고 하고 있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행복청은 그 주변에 행복도시를 포함한 주변 충청권의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만들고 내부에 있는 그 도시 계획과 건축 계획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까지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공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도시 사업이 물론 뭐 대외적으로는 목적 자체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하나의 대표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대표적인 목표가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세계적인 모범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미나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다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도시에 지금 접목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도시는 당초에 2006년도에 이제 행복청을 만들고 계획을 해서 2011년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돼서 지금 뭐 한 8년, 7년 한 반쯤 정도 된 도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현재 50만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인구가 지금 24만 명 정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세종시로서는 바깥에 있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34만 정도 됩니다. 하여튼 먼저 제가 근무하는 행복도시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세미나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대중교통 중심의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과 그리고 또 바람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뭐 이런 어떤 미세먼지를 흡착할 수 있는 녹지 식물들을 많이 심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걸어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미세먼지가 농도가 심해졌을 때 회피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셀터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 정도로 저는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먼저 우리 행복도시 계획은 현재 상태로서는 뭐 아주 좀 그 방향에 잘 해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먼저 좀 합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에 사는 분들은 제 이야기에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행복도시의 어떤 계획을 보면 이 대중교통 도시로서는 너무나 도시를 하나의 도시를 통째로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아주 그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좀 설명을 드리면 행복도시가 이 중심부에서 반경 한 5km 정도의 어떤 원형 도시입니다. 그 원형 도시인데 그 반경 한 3km쯤에서 어떤 대중교통 중심 축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BRT가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이제 2030년 완성 단계입니다. 지금은 물론 도시 한 절반 정도만 되다 보니까 이 원형 축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에 아직 불만이 많으신데 이 대중교통 중심 축이 23km인데 그 23km를 한 바퀴 도는데 40분이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의 한 반대편에서 반대편까지 가는데 한 20분대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중교통 여건을 축을 만들어 놓고 또 아까 반경이 한 5km라 그랬는데 그 BRT 축에서부터 양측 500m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보행권이라고 볼 수 있는 한 500m 물론 뭐 해외에서는 그걸 0.5마일에서 800m까지도 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일반적으로 한 500m를 보는데 BRT 축에서 양쪽 500m에 그 축의 도시 인구의 전체 한 70%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거 지역을 계획을 해놓고 또 저희가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상업 업무 용지가 그 내부에 한 8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을 따라서 저희가 한 20개 정도의 어떤 기초생활권 보통 인구 한 2만 명 정도의 동 하나가 그 쭉 이렇게 클러스터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먼저 개발된 지역이 이런 한상형 도시 중에서 가장 좀 뚱뚱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BRT에서 좀 거리가 먼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 개발될 지역들은 실제 거의 기초생활권의 인구 한 80, 90%가 BRT 정류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굉장히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대중교통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 어떤 대중교통 어떤 수단에 접근하는 그 어떤 보행권 내 인구를 한 20% 한다 그러면 굉장히 앰비셔스한 계획이고 한 30%는 굉장히 큰 어떤 대중교통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인구의 70% 그리고 직장의 한 85%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람길을 말씀하셨는데 도시 그 중앙을 그 산을 당초에 있던 그 전월산 원서산이라는 산을 보존을 했고 또 당초에 큰 평야가 있었는데 그 평야지대를 그냥 개발을 하지 않고 호수공원이나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통 도시의 중심축에 고밀 개발이 되는데 중심이 비어 있다 보니까 그 바람길이라든지 중앙에 열섬 효과가 크게 생기지 않고 부분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어떤 바람의 어떤 길을 굉장히 좀 잘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 전체 가운데를 녹지로 보존하면서 또 이 전체 73평방킬로미터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을 녹지로 하고 절반만 어떤 가용지 저희가 개발 가용지로 이렇게 확보한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계속 우리 도시가 우수하다 이 자랑만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제가 오늘 이 들었던 부분들을 보완할 방법들을 좀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한 남아 있는 한 50%의 개발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어떤 바람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좀 세밀하게 살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저희는 뭐 바람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미세먼지의 농도는 뭐 어떠냐는 솔직히 모르고 하는 상황이 어떤 대책이 나오거나 뭐 지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어떤 먼저 어떤 이 모니터링이라든지 센서를 좀 많이 설치를 해서 이 도시 내의 어떤 농도 그리고 바람길에 대한 어떤 방향을 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희가 그 국가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을 5-1 생활권에 하고 있고 도시 전체가 사실 행복도시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거기에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도시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센서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대폭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마침 2007년도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12년이 지난 지금 그 2040년 국토종합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어서 맞춰서 저희가 충청권 4개 자치단체와 함께 광역도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수립할 예정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강역권 전체에 대한 어떤 바람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땅을 팝니다. 땅을 파는데 그냥 뭐 팔고 마음껏 지으라는 게 아니라 보통 저희가 아파트를 설계할 때 디자인 설계 공부를 합니다. 그때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좋은 디자인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가지고 오는 아파트 업체에게 공동주택 용지를 좀 공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대형 상업 용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상업 용지 자체가 어떤 하나의 도시 내의 어떤 필터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도 좀 제시를 한다 그러면 그런데 좀 땅값을 좀 싸게 해서라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초창기에 제가 굉장히 자랑을 했던 대중교통 중심 도시인데 아까 이현석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500m를 물론 한 평균적으로 한 250m 정도 걸어서 접근하겠지만 그 가는 동선에 있는 그 상업 지역들 건물 아까 사이에 쭉 이어지는 그런 어떤 실내 동선 축을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고 행복도시에 와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BRT 정류장이 그 도로 가운데 있는데 거의 지금 현재는 좀 약간 좀 폐쇄형 정도로 반개방형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일반 정류장보다는 굉장히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더 보완을 하고 거기에 어떤 그 공기 정화기라든지 필터를 설치를 하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시 한 5분 정도 머무르는 그 어떤 대중교통 그 BRT 정류장이 하나의 셀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BRT 정류장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폭이 한 4m에 길이가 한 40m 정도 되는 그런 BRT 정류장인데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대중교통 도시라 그래서 BRT 정류장에서 한 양쪽 한 200m 정도에 대해서는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할 수 있도록 그 건물 앞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있는데 아까 이현석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부분을 시기적으로 좀 폐쇄를 한다고 하면 좀 그 부분이 하나의 어떤 그 셀터라든지 그 대피 공간, 해피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저희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실제 국민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모범 도시를 만들고 앞으로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세종시와 행복도시의 차이점을 좀 명확히 구분해 주셨고요. 저도 헷갈렸는데 그다음에 사실 오늘 발표한 많은 내용이 모범 사례로 이미 행복도시에 적용이 많이 된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다음 포럼 때는 행복도시에서 한번 발표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예, 이제 네 번째 순서로는 우리 국토교통부의 김태효 과장님께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되나? 예, 반갑습니다. 녹색건축 과장 김태호라고 합니다. 제가 그 2014년부터 작년까지 이제 외국에 이제 외교관 생활을 한 4년 하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뭐 이렇게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햇빛이 너무 강해서 자외선을 좀 막으려고 하는 건가 그랬는데 이제 몇 년 사이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뭐 이런 변화가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 많이 의아했었는데 마침 또 이제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1월부터 이제 뭐 아시겠지만 금년 초 4월 그동안 뭐 이렇게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 계속 연이어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거의 뭐 사회적 약간 패닉 상태였죠. 그때 이제 뭐 환경부는 뭐 여러 가지 뭐 대책을 발표하면서 발표할 때마다 이제 욕을 얻어먹고
이제 그때 뭐 저희는 이제 조용히 이제 그 전문가 자문 회의를 또 하고 여기에 대해서 건축물에서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전문가 간담회도 한 2번 하고 그때 뭐 설비공학회 하고 뭐 건설회사 뭐 심지어 삼성전자도 같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필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담회하고 설비공학회하고 또 이제 건축물 환기 설비 관련해서 이제 별도 이제 세미나도 이제 하면서 이제 내용들을 좀 스터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상 뭐 지난주 2주 전에 이제 그 총리실 주재로 해서 이제 미세먼지 특별 대책위원회 거기에 이제 뭐 건축물 관련 안건이 이제 올라가서 환경부하고 공동으로 저희가 이제 대책을 좀 일단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뭐 미세먼지의 상황이 이제 뭐 이게 제가 이제 뭐 구글 검색해 보니까 이게 마이크로면 100만 분의 1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광학 현미경도 아니고 전자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아주 조그만 거고 뭐 사이즈가 뭐 10이면은 한 뭐 세균 사이즈고 그 밑으로 가면 뭐 바이러스 사이즈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조그만 놈인데 실질적 대책은 뭐 그 기후부터 해가지고 뭐 중국까지 뭐 엄청나게 그냥 매크로하게 하는 뭐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뭐 아시겠지만 외기 환경, 거시적인 환경을 뭐 제대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또 했고요. 뭐 산업 분야, 뭐 에너지, 그다음에 교통수단, 뭐 그 미세먼지를 발생을 좀 저감시키는 대책들이 이제 뭐 발표되고 또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시적인 부분은 어차피 또 이렇게 산업이 바뀌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설비가 또 바뀌어야 되고 교통 수단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공간 내에서는 좀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하고 뭐 같이 고민해서 좀 스터디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행히 이제 그 2006년부터 이제 뭐 건축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이제 그 기계 환기 설비가 이제 의무화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아마 댁에 돌아가셔서 이제 그 정도 아파트면 아마 환기 설비가 이제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제 뭐 제도 사항들이 이제 그 환경부는 실내 공기 질에 대한 기준을 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환기 설비 기준하고 그다음에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었고 주택 쪽은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을 또 이제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세대 이상이 이제 뭐 쉽게 말하면 개수법으로 60% 이상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0세대 이상 부분은 아무래도 40% 포집률이 이제 40%니까 조금 이제 낮은 기준이었고, 그다음에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뭐 명시적으로 이때 환기 설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떤 제도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연초에 이제 그 환경부에서는 뭐 공기질 관련해서 이제 7월 1일부터 뭐 다중이용 시설, 민감 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기준을 상당히 이제 강화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지하 역사나 뭐 철도 역사 이런 많은 이제 사람들이 단기간에 모이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이제 환기 설비를 신규 설치하거나 노후 환기 설비를 개량하는 부분, 그다음에 뭐 지하 역사에다 이제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한 1,000억 원 정도를 이제 추경에 반영해서 이제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년 예산 한 1,300억 원 반영을 해서 모든 학교에 이제 뭐 공기 정화 장치, 뭐 환기 설비 또는 이제 공기청정기를 이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저희가 이제 국토부 건축법 설비 규칙을 개정해서 이제 저희가 마련하는 대책으로는 뭐 크게 이제 일단은 기계 환기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대상을 좀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환기 설비에 들어가는 이제 필터에 대한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 그다음에 이제 그 환기 설비가 대부분 이제 중소업체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메이커마다 규격이나 이런 게 달라가지고 이게 뭐 업체가 도산하거나 하면 이 필터를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용상에 이제 불편이 많아서 그럼 뭐 필터도 좀 이제 규격을 좀 표준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설비가 이제 설치가 됐으면 유지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유지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이제 저희가 좀 만들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제 건축물에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저희가 이제 R&D도 이제 조금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환기 설비 관련해서 이제 KS 표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정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기 설비에 대한 이제 테스트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 뭐 테스트 방법이나 이런 것도 좀 정교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터, 뭐 열교환 소자 등 뭐 주요 부품 관련 이제 뭐 KS도 좀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R&D 통해서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뭐 센싱 기술이나 뭐 IoT 기반으로 해서 이제 스마트 환기 설비를 뭐 개발하는 그다음에 이제 그 설비 자체의 효율도 향상하는 그런 뭐 R&D도 계속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건축물 내에서 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뭐 한때 그 뭐 고등어가 주범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근데 실제로 고등어를 구우면은 순간적으로 한 1000배 정도 이상 뭐 농도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배기 설비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이제 잘 할 것인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건축물 자체의 어떤 기밀성을 좀 더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관련 R&D를 이제 뭐 계속 저희가 추가로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 건축국에서 또 뭐 의욕적으로 이제 좀 저희가 스터디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4차 산업 뭐 혁명 시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이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방향으로 좀 대응하고 가야 되겠냐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건축에도 이제 어떤 스마트 좀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스마트 건축이라는 부분을 이제 좀 정책 대상으로 해서 이제 좀 개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뭐 크게 이제 뭐 대상이 되는 부분은 이제 뭐 스마트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거는 뭐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뭐 안전 뭐 방제 방범 이런 부분도 또 이제 유망한 분야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친환경 그다음에 이제 건강 뭐 이런 관련돼서 이제 기술들이 많이 이제 개발되고 접목되고 이제 건축에 이제 많이 도입돼야 되는데 상당 부분 이제 이미 시장에 뭐 이 IoT 기반 스마트 환기 설비 자체가 뭐 이미 이제 제품화돼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 2주 전에 이제 그 국내 처음으로 이제 그 송도에 이제 힐스테이트 현대건설에서 이제 제로 에너지 공동주택을 이제 지었는데 그 안에 이미 이제 그 환기 설비 자체가 센싱이 있어서 이제 스스로 작동하는 그런 이미 시스템이 이제 뭐 이미 도입돼 있는 거고 이미 상품화돼 있더라. 이제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시장은 좀 빨리 움직인다. 뭐 그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뭐 미세먼지 관련되는 뭐 각종 대책들이 이제 뭐 그 제로 에너지 건축하고도 좀 많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 뭐 확대 보급 방안도 저희가 한 달 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뭐 당장 내년부터는 이제 공공 건축물에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이 모두 이제 제로 에너지로 지어져야 되고요. 뭐 25년부터는 이제 민간도 1000제곱미터 이상은 이제 제로로 지어져야 되는데 뭐 그 정도면은 뭐 그 한 해 건축 신축 물량의 한 75% 연면적으로 치면
그러니까 명시상부하기 거의 25년부터는 거의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된다고 볼 텐데 뭐 아시겠지만 제로 에너지 건축에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게 이제 열회수 환기 설비다 보니까 뭐 이게 제로가 되면 뭐 결국 여러 가지 이제 뭐 미세먼지 관련되는 성능도 이제 높아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뭐 했던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당장 좀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좀 정책으로 좀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큰 숙제는 그건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뭐 매년 뭐 신축 물량이 한 20만 건, 뭐 개축, 증축 뭐 이렇게 하면 한 8만 건, 그래도 30만 건이 안 되는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기존 것들은 한 720만 건이나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뭐 거의 한 세대가 바뀌어야지 새로 이제 싹 물갈이가 될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기존 건축물에 할 수 있는 어떤 보급형 뭐 환기 설비가 됐든 아까 뭐 그 창문에 설치하는 스크린형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저희가 그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뭐 좀 담보가 되는 부분을 좀 확인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후나 뭐 이런 게 안 좋아질 때 가장 뭐 힘든 계층이 이제 뭐 저소득 계층, 그다음에 뭐 취약 계층들인데, 그런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는 뭐 이런 그 보급형 뭐 환기 설비를 좀 예산 지원해서 좀 지원하는 그런 뭐 예산 사업도 저희가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미 이제 뭐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기질 진단을 통해서 이제 뭐 개선 컨설팅 뭐 이런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이제 좀 뭐 시설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그런 뭐 정책들도 저희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법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상당히 좀 내용이 좀 딱딱하고 재미없으신데, 하여간 뭐 정부에서 이미 이제 조금 움직이고 저희가 이제 이미 설비 규칙에 대해서 이제 초안이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각 부처 뭐 관계기관 이제 의견 조회가 이미 나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통과되면은 뭐 시행일은 6개월 후기 때문에 뭐 빠르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웬만한 건축물에 이제 환기 설비가 다 이제 도입돼서 이제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좀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해서 그렇게 좀 더 국민들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좀 더 염려를 좀 덜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사실 국토부 녹색건축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뭐 친환경과 에너지뿐만 아니고 오늘 아주 그 환기 설비, 특히 기계 환기 설비 설치 확대, 그 다음에 필터 성능 기준, 그 다음에 유지 관리 기준, 그 다음에 필터 규격의 표준화, 그리고 스마트 안전 방제, 기존 건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에 그 R&D 방향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오상훈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레 오성훈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김태호 과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제가 사실은 그 1차 녹색 건축물 국가기본계획 연구 책임자였는데 그때만 해도 미세먼지는 어젠다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불과 지금 2차 계획 하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같이 결부가 되는 상황이 정말 순식간에 여건이 바뀐 것이라 정말 한편으로 굉장히 놀랍고 이렇게 급변할 수가 있나 이런 게 좀 약간 두려움까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는데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사실은 이제 근대 도시계획의 효시가 이제 1848년에 퍼블릭 헬스 액트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시민들의 건강 또 산업혁명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간 사회의 어떤 대응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대응, 토지이용 계획이라든지 건축법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노력으로서 이제 결과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도
도시 차원에서 또 건축물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세월이 지나간데 또다시 우리 앞에 또 큰 문제로 와 있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역사적인 기시감을 느끼는데 문제는 이게 점증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환경적이고 과학적인 이슈인데 이거를 어떻게 정책적인 이슈로 변환시킬 것인가라는 그 과정은 제가 볼 때 그 국가나 공공 부문의 어떤 역량을 총 집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기존에 어떤 이미 데이터가 다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한 파악이 돼 있는 상황에서의 정책적인 기획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에 새롭게 대두된 환경적인 요인, 과학적인 이슈를 어떻게 정책적인 의제로 재구성해서 디베이터블한 요소, 논의 가능한 차원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익숙하게 해오진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특히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환경계획 교과서들을 보면 제일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오염원에 대한 처리를 우선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는 것이 실제로 어디서 발생하는가 또는 국내에 한정하더라도 뭐 월경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특히 이제 건축물 부분이나 도시기획상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생산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과연 효과적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컨트롤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오늘 발표를 보면 사실 기술적으로는 개별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산업 부분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게 뭐 사실은 민간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 방안이 조금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소규모 집진 시설이라든지 또 물리화학적인 공기 질에 대한 건 사실은 뭐 리드 시스템 같은 데는 이미 10년 전부터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다뤄져 왔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우리나라는 이제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배출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적인 의제로 보면은 되게 기술적으로 어떤 장비나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디텍트하고 규제하면 뭘 설치하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리스크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패닉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험사회라는 이제 책도 있는데 이제 그런 프레임을 적용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시민사회에서 봤을 때 공공 부분에서 이 미세먼지라는 이슈에 대해서 적절하게 신뢰를 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요. 결국은 도시 차원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의 배출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개선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결국 민간 부분에 어떤 호응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개별 건축물의 기밀성이나 공기질을 관리하는 디바이스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의 관리 운영이라든지 지속적인 개선에 시민들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조금 세밀하게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금 더 도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토지 이용에 대한 어떤 전환점, 그다음 교통 체계에 대한 합리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를 뭐 우리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 계획에도 보면 이제 행태 개선이라는 측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행태 개선이 시민 사회의 동의가 없이 과연 이루어지겠는가? 예를 들어 승용차 억제 구역 런던에서 시행하고 있는 로우 에미션 존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만약 서울시에서 대폭 적용해야 된다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논의와 공공 부분에 대한 신뢰가 없이 시민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호응해 주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기술적인 요인에서 사실은 이 문제는 시작했지만 이걸 풀어나가는 방식은 상당히 세심한 행정 역량에 달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 이제 사이언티픽 어젠다를 폴리티컬 어젠다로 되게 세심하게 전환시키는 과정의 논의가 또 연구가 보완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사실 개별 건축물의 시설 기밀성이나 공기질 개선 장치가 유용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물만 개선했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승용차 의존도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별 건축물의 공기질은 좋더라도 결국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동성을 갖춰야 되는데 퍼블릭 스페이스의 공기질의 개선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승용차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많은 도시에서 제기되었던 이퀴티 문제,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저소득층, 승용차를 보유 운영할 여건이 안 되는 저소득층이나 또는 차로 데려오고 데려갈 수 없는 이제 어린이들이 있는 집이라든지 또 이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기밀성이나 공기질 개선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충실하게 운영할 만한 역량이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계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도시정책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개별 건축물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퍼블릭 스페이스의 개선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교통체계의 합리화라든지 토지이용 계획의 합리화 또 에너지 정책의 효율화 같은 부분하고 궁극적으로 매칭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건축물의 개선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만 공공공간의 공기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조금 종합적인 접근 방향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이은석 박사님 발표하셨지만은 불안감이라는 건데요. 사실은 국민들도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현재 예산과 인력의 한계에서 한 방에 이것이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픈해야 될 데이터들 충실히 조사해서 오픈하고 현재 한계점을 인정하면서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민사회의 어떤 도움을 얻어서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일종의 미세먼지를 대응하는 리스크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을 때 이 기술적인 어떤 현재의 첨단 기술들도 의미를 갖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우리에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슈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오염원의 문제, 그다음 리스크 관리 문제, 그다음에 건축물 개선, 특히 토지 이용이나 교통체계 합리화,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에서 시작해서 행정적인 어떤 시민사회 문제로 풀어나가는 거, 그다음 퍼블릭 공간의 문제, 그다음에 종합적인 대책 아주 필요한 부분을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방향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오늘 오셨는데요. 여기서 건축도시 세미나 미세먼지에서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걸로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오늘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은 새로운 숙제와 새로운 방향 돌파구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른 방향 또 도메인이 다른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견해를 듣고 저희가 좀 더 폭넓은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분의 토론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진행이 돼서 원래는 이 저희 발제자와 토론자 사이에서 토론을 좀 하고자 했는데요. 특별히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은 저희 발제자와 토론자 사이에서 잠깐 의견을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뭐 시간도 많이 돼서 제 생각에는 바로 플로어에서 질문도 받고 우리 그 발제하신 분들이나 토론자들이 또 답변도 해주고 그런 시간으로 바로 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한번 이 마이크가 지금 플로어에 혹시 준비가 돼 있을까요? 예, 혹시 플로어 계신 분들 중에서 예, 뭐 괜찮으시면 소속과 성함도 말씀해 주시고 어느 분한테 좀 질의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린포럼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사 이규환입니다. 지금 평소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오늘 김태호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저도 한 5, 6년 정도 지금 녹색 건축 관련해서 정부 자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근대 건축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대 건축이 실패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이유 하나가 인간이 설비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인간의 해야 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설비로 건축을 운영하는 것이 근대 건축을 어렵게 했다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만이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도 종합적으로 해서 해야 되겠지만 환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에너지 관련해서 녹색 건축도 먼저 패시브 건축을 먼저 접근을 하고 패시브 건축에는 인간 거주자의 생활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건축으로 가서
좀 더 이제 그 보완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건축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불특정 다중이 사용하는 건축이 있고 특정 소수가 저기 작은 공간, 그러니까 주거 공간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는 것들이 차별화가 돼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건축을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서 지금 환기 문제를 건축적인 접근 방법을 하는 것들을 보면 일단 그 패시브적인 접근 방법, 환기를 이용한 그 건축물에서의 그런 환기에 가장 중요한 창문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접근 같은 것들이 먼저 보이질 않고 다 설비적인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조 설비를 한다라는 거는 제 두 번째 말씀드린 것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특정한 소수 주거 공간이나 개별 공간에서는 공조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좌장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헤파 필터를 만일에 쓴다고 하면 설비의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설비 가격도 비싸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개별 공간에 정기적으로 아주 자주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과연 개별 공간에서 가능한 것이냐, 그런 것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설비에 의존하는 방식이 먼저가 아니고 건축적인 방법, 창문을 어떻게 할 것이고 창문의 환기 방법이 어떤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저는 그걸 못 들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 최수미 연구위원님께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오늘 발표한 내용이 과연 언제 적용될 수 있을까? 이 얘기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용자한테는 적용되기에는 너무 먼 것이고, 아주 가까운 실내로 우리가 설비의 문제점이, 우리가 매년 눈에 보이는 에어컨하고 주방 후드조차도 우리가 과연 적극적인 마음으로 매년 청소하고 쓰느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전열 교환기, 열에서 환기 장치가, 천정 속에 있는 열에서 환기 장치가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심한 것들을 반복해서 필터로 걸러냈을 때 천정 속에 있는 것들을 거주자가 나서서 그걸 청소하면서 할 것이냐, 만일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체가 오염덩어리인데 그것이 처음에 눈에 보이는 해결이지 과연 그게 궁극적인 해결이냐. 그래서 저는 건축도시연구소면은 먼저 설비적인 측면을 얘기하기 전에 건축적으로 왜 안 되는지, 아까 그 사진 중에 하나는 그거 있더라고요. 창문형 필터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적용 방법을 설명한 건 아니고 창문형 필터가 있다는 사진이 있는데 지금 그걸 설치하지 못하고 있죠. 창문에 설치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방충망에 설치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많으니까 못하고 있죠. 그러면은 자연형 환기하는 방법, 자연형에서 에너지와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들이 설비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가 얘기돼야 되는데, 지금 저는 오늘 이 자리만이 아니라 최근에 건설사가 발표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다 전열 교환기에다가 헤파 필터 설치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 여기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근데 저희 중에 누가 해야 될지 저도 좀 망설여지긴 한데요. 예. 그리고 혹시 다른 분들 추가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연환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그 부분도 같이 좀 많이 고민했고요. 지금 현재 뭐 자연환기 설비도 이제 공동주택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자연환기라는 게 정말 요행을 발해야 되는, 이게 적정한 압력차가 나와서 이제 공기가 유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뭐 지금의 이런 상황을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있을 범위는 좀 벗어난 것 같아서, 저희가 물론 이제 뭐 자연환기 설비를 병행할 수 있기는 했지만, 뭐 아시겠지만 뭐 모든 집마다 이제 공기청정기를 별도로 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실 뭐 환기 설비가 이제 뭐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뭐 세대당 한 뭐 90여만 원 정도, 그렇게 큰 비용은 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을 정도의 이제 실내 공기는 만들어 놓고, 혹시 뭐 아주 이제 민감 계층이 있으면은 별도로 이제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는 그 보조적인 개념으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이제 좀 대책을 좀 마련했고요. 사실 뭐 자연환기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자연환경이 너무 지금 비자연적인 상황이라서 이제 약간 뭐 설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추가적으로 예. 그 액티브 패시브 논쟁은 사실은 이제 녹색 건축을 하면 항상 나오는 의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기존 건축물하고 신규 건축물 논의가 조금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기존 건축물에 적합한 경우도 있고 또 아파트 위주의 건축물에도 일부 적합한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게 뭐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풍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건축물 평면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좌우가 되는 부분은 있어서 사실은 이제 대형 건설사일수록 그런 부분이 조금 소극적이신 것 같고, 또 개별적인 건축 평면을 만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패시브가 조금 더 강조되는 이런 부침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는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플로우에서 질문 있으시면은 예,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건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희경이라고 합니다. 예, 아까 김태호 과장님께서 지금 많은 정책적인 것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는 학교 교육시설에 집중해서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 아이도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렇게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면 아이들의 등하원을 위해서 아까 이제 경유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등하원을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공기질 오염이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뭐 계층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차량이 한 대라도 있다면 아이를 고농도 미세먼지에서 걸어서 등하교하게 하지 않는 게 요즘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공에 대한 그런 배려가 많이, 공공적인 차원에서 공기질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논의가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지방에 살고 있어서 오늘 차량으로 진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올 것인가 고민하면서 왔는데, 항상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보면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과연 이곳의 미세먼지는 간혹 이제 지하철 플랫폼에 보면 측정 장치를 측정하고 있는 것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사실 얼마큼 믿을 수 있을까? 측정만 하고 있는 것이지 개선은 되고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비용이 잡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장기적인 대책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빠른 대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병설 유치원에 올해 3월에 갔는데, 당연히 모든 유치원들은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근데 공기청정기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국립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없었어요. 그것도 연령이 더 낮은 유치원 교실인데, 그래서 이제 3월에 공기청정기를 신청했는데 11월쯤에 들어온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 중에도 나오셨던 것처럼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공기청정기들의 그런 성능 테스트가 더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학교에 지급하는 공기청정기를 3월에 신청했는데 11월에나 들어올 것 같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이게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계신 사안인지 아니면 이제 각 지자체인 교육청에서 소관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지가 약간 좀 의문인데, 아무래도 교육부보다는 그런 국토부 쪽에서 검토하고 계신 내용일 것 같아서, 사실 올 3, 4월이 다른 때와는 달리 황사보다는 미세먼지 습격이 더 심했는데요. 외출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는데, 이렇게 취약계층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이들도 사실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만 높아도 바로 호흡기 질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조금 미흡하더라도 해익이 되지 않는다면 빠른 조치들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질문이 그 학생으로서 하신 건지 아니면 유초년 학부모 모임에서 하신 건지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한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이 미세먼지나 이런 모든 법들이 좀 부처별로 많이 나눠져서 환경부, 그다음에 교육부 산하, 시도 교육청 산하, 그리고 유아, 그다음에 초등, 그다음에 중등, 중고등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서 이게 국토부에서 담당하시는 업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좀 되시겠습니까? 복합적인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일단 뭐 저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하 역사, 지하철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학교에 대한 질문 하셨는데요. 뭐 지하 역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스크린도어나 뭐 이런 거 설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자체가 옛날에 이제 뭐 자갈이 있을 때보다 이제 지금 콘크리트 침목 설치하면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개선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크린도어가 이제 설치됐기 때문에 또 외기를 또 차단해주는 역할도 이제 좀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뭐 저희가 이제 그 각종 기준들이 있고 정기적으로 이제 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측정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단기간 뭐 이렇게 약간 뭐 농도가 급상승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좀 있겠지만 계속 이제 시설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부 관련해서는 이제 뭐 이게 시설 관련해서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학교 보건법에 그 시설 관련 기준들을 별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건축법 적용을 안 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기질 관련해서는 뭐 환경부에서 이번에 이제 그 공기질 기준을 상향한 게 학교에도 당연히 이제 같이 이제 기준이 상향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 공기청정기 보급이 좀 늦어졌던 부분이 이제 조달청에서 이제 그 중소업체하고 이제 몇 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의 그 공기청정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다시 이제 리뷰하느라고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전해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좀 약간 이제 그 뭐 보급이 좀 딜레이 되는 거는 있는데,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내에 다 조치하는 걸로 해서 이제 예산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뭐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뭐 조금 늦더라도 조치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시간이 예, 마지막 정도로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 도시계획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동석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의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박종순 연구위원님의 바람길 조성 발표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연안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도시계획에 관심이 많아서 궁금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해풍을 도심으로 유도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풍을 도심으로 유도할 수 있을까요? 예. 네, 그거는 아마 제가 홍콩 사례에서 그 홍콩 사례 아마 건축물 배치나 동관 배치 그 부분을 보시면 바람길이 그 이제 건축물 사이에 어떤 특정 공간을 조금 남겨놓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다에서 이제 불어오는 바람이 이제 통과할 수 있도록, 아마 홍콩의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OX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떤 건축물에 의해서 일자로 해서 차단되기보다는 그 틈새를 건축물 사이에 간격을 둬서 이 바람이 통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홍콩 사례에서 보시면 또 이제 건축물 높이를 이제 조절해서 전면부에서는 낮게, 후면부로 갈수록 좀 높게 해서 좀 더 바람이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제가 그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파악을 했는데 이러한 것은 이제 좀 더 모든 대상지는 개별적인 특성이 있어 갖고 그 대상지별로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을 통해야만이 좀 더 적절한 바람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가 더 이상 이 시간 혹시 추가적인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요, 발제자분들 이메일을 통해서 나중에 추가로 좀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들, 또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내기 전에 저희 연구소에 뭐 하나 홍보를 하자면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와 세미나는 유튜브랑 페이스북을 통해서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다시 검색하셔서 찾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 라이브로도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많은 세미나 또 관심 기울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2019년 아우리 건축도시 포럼 미세먼지 위기에 대응하는 건축과 도시환경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